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주간 정치 매치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아, 참, 오늘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발표한 거 보셨죠? 네. 요것도 읽어드리지. 한국갤럽이 지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로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찬성이 58%, 탄핵 반대가 37%, 찬성이 2%포인트 하락했고 반대는 2%포인트 올랐다고 하는데 중도층, 이 중도층이 탄핵 찬성이 69%, 탄핵 반대가 26%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지난번에 일부에서 누가 마지막으로 하셨죠? 뭐 하세요. 네. 갑자기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셔가지고 뭐 일단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석방 이전과 이후 이게 여론 지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냥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 같은 경우 이제 약간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임은 있지만 그것이 아주 유의미한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대체로 뭐 탄핵은 60대 3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도층은 70대 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 석방 자체가 이 전체 여론 지형에 큰 변수가 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 프레임도 갤럽 같은 경우는 뭐 10%에서 15%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간극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 대통령이 나올 때는 되게 마치 무슨 개선 장군처럼 나왔지만 지금은 관저에서 그래도 공개적인 활동을 좀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뭐 크게 출렁이고 있지 않다 여론이 그냥 일관되게 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당초에 윤 대통령 석방이 민주당 쪽에 뭐 다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일부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전혀 이제 그렇지 않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지난주랑 똑같았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 탄핵 찬반 여론은 약간 뭐 오차 범위 이내지만 변화가 좀 있다. 탄핵 기각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반대로 탄핵 찬성 여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도 한 자릿수 그러니까 10%포인트를 넘었다가 9%포인트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윤 대통령 석방이 되래 이게 보수 쪽에 약간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헌재 공정성 논란 이런 것들이 조금 커지면서 당초 예상과 다르게 정당 지지율은 팽팽하게 유지가 됐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은 다소 윤 대통령 쪽으로 호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중도도 뭐 비슷하게 유 대표 말씀대로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윤 대통령 쪽으로 우호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한국행정연구원이요. 2024년 8월 9월 두 달 동안 전국 19세입니다. 19세 이상 8,25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6일 날 발표했거든요. 3월 6일 날.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조사에 따르면 내 이념은 중도가 45.2%예요. 그리고 보수는 30.2%, 진보는 24.6%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동아시아 연구원도 사실 비슷한데 이 중도가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에서 아까 69%가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거는 요거는 그래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양 진영 결집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훨씬 커졌어요, 규모가. 진영 결집이 커졌고 그래서 사실은 여론에서 좀 과다 대표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고 중도층들이 응답을 좀 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번에 왜냐하면 양쪽이 격렬하게 대응하면
원래 중도층들은 좀 이 말을 아끼는 경향이 있잖아요.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도층을 잡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맞아요. 하는데 그래서 이 응답률 차이가 NBS 조사에 비해서 한 5% 6%가 낮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전화 안 받는 사람한테 계속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안 받는 중도층을 계속 포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죄송한데 예. 한 여론조사 기관이 저도 한 4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무섭더라고요. 야, 그쵸. 야 이게 스토킹하는 거 아니야? 무섭더라고요. 갤럽이 5차례까지 전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5회차까지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중도층 비중이 지금은 보수층 비중하고 거의 유사하게 잡히잖아요. 예. 여론조사에는 그러니까 보수층이 좀 더 많이 잡힐 때도 예. 있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긴박한 사안을 묻는 여론조사가 아닌 경우에 일반적으로 대답할 때는 이게 제가 지금 45%까지 중도층이 확 늘어나거든요. 예. 근데 평상시에 자기가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포션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윙 보터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중도층의 여론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영이 글쎄요. 원래 픽스돼서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중도층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중도층을 분석을 할 때 그게 무당층하고는 다르죠. 네, 무당층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무당층은 정당 지지도를 물어봤을 때 기존 정당을 싫어하는 아무런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무당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당층은 과거에는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특정 정당의 선거 때가 되면 심판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당층이. 근데 최근에는 무당층이 외면층이 되죠. 네, 정치 무관심층으로 많이 갔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무당층 규모를 보면 20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 30대 이런 순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층은 탈진영, 탈이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무당층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도층을 분석할 때 중도층은 이념을 물어볼 때 당신의 이념이 뭐냐? 이럴 때 이제 중도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아직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니지만 대선 국면이 오면 저는 이 중도층 문제는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사실 중도층은요. 이를테면 이념의 피난처 같은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냉전이 거의 5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지속돼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수고 내가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되게 꺼려합니다. 본인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를. 그래서 일부러 그러니까 내가 진보나 보수라 하더라도 나는 중도층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대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그 투표율이 한 80%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 다 77%였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윤 대통령 석방에도 불구하고 여론 지형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양측으로 다 결집이 돼 있고 이 소위 말하는 중도층도 자기 생각을 갖고 지금 결집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과연 우리 사회에 지금 스윙부터가 있는지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저는 싶고. 근데 그래도 아까 이제 잠깐 조금만 더, 잠깐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윙부터는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세대 중심으로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이게 투표를 안 하던 사람이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스윙부터가 될 수 있고 또 중도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이겼던 것도 투표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안 하던 정치인 무관심층이 글로 간 거예요. 조국 찍으려고. 그런데 이제 이 대선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MBS 조사하고 한국갤럽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MBS 조사가 응답률이 20%가 넘어요. 응답률이 그러니까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 무관심층, 중도층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무당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응답률이 낮아지죠. 한국갤럽이 보통 14% 15%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빠져요. 그리고 그 MBS가 오히려 전화를 최대 7차례씩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응답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RS 조사 같은 경우에 5에서 7% 정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 고관심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가 소거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당층이라는 게 정외과 출신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정치 외면학. 아 정액과 네. 자, 정치 외교. 외교가 아니라 정치 정치 외면. 외면. 예. 아무튼 저는 예.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뭐 이게 중도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념으로 대답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저는 양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부 그러니까 양당을 지지하더라도 소극적 지지자들이 저는 이제 전략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국민의힘 지지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적극 지지자와 중간 지지자와 소극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소극 지지자들이 스윙보터가 될 수 있어요. 민주당 그렇죠. 소극 지지자들도 네. 스윙보터가 될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자기를 중도 성향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념도 있지만 정치 지형에서 어허. 가령 뭐 이런 거죠. 나는 탄핵은 찬성하지만 민주당은 싫어. 싫어.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신 건데 이분들의 그 여론 흐름이 어떠냐, 이게 탄핵에 대한 관점이 어떠냐.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일반 전체 여론조사 여론보다는 더 탄핵 찬성 쪽이 높다 중도층이 뭐 이런 거라고 저는 해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치입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이재명 대표에겐 호재다 아니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과연 이게 호재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아마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전혀 호재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수층의 상당수는 탄핵 기각 또는 각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니까 그런 기대가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높아졌죠. 예. 참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보수 결집으로 이어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저는 호재라기보다는 악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호재라고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만나보면 특히 이제 저는 이 청년 정치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예. 정치 이제 그 청년들 중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탄핵은 찬성하지만 아무튼 민주당에서 비호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윤석열이 석방되니까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제 이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단을 유보했던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 헌정 질서 이건 좀 자체가 아니다.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약간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도 높지만 비호감도 높거든요. 근데 이 비호감층들에게 어떤 이 선택지를 주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동기를 주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어쨌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지금 호재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니 탄핵 뭐 파면이 되기 전에야 이게 호재겠습니까? 불확실성이 커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저는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난감해진 건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 석방. 네, 가장 난감해진 사람들은 비명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어떻게 한번 붙어볼까 했는데, 갑자기 뭐가 뻥 터지니까 그냥 가만히. 네, 그래서 최근에 비명계 중심으로 이를테면 개헌연대 같은 게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 비명계 주자들 그리고 또 이제 여야 정치 원로들 그다음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이렇게 이제 세 부류가 개헌연대 뭐 연대를 맺은 건 아니지만 사실상 개헌연대를 형성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윤 대통령이 석방하면서 비명계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친명계가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판을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고 또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탄핵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다만 시간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일부러 판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을 키우는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개헌연대를 박살내겠다. 그래서 실제로 박살이 났습니다. 개헌을 얘기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금 광화문에서 단식하고 5일째 단식하고 있는데 단식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뭐 김두관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개헌 얘기했었는데
개헌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개헌 연대를 박살시키기 위한 첫 번째 의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만약에 이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럼 양당이 3주 안에 다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이제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근데 거기 컷오프에서 나갈 사람이 한 7, 있어요? 80%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지지율이?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누구를 컷오프합니까? 아니, 나가는 사람 자체가 없을 것 같은데.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윤 대통령 석방 계기로 판을 키워서 내란 세력과 정면으로 붙어서 이걸 이제 그 본인의 그 추대 그러니까 경선 없이 계기로 예, 추대. 명분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개헌 세력을 깨버리고 추대 명분으로 삼겠다 예. 이런 의도를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충분히 아니, 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예, 난감은 누가? 일단 저는 세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일단 그 뭔가 이번에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을 뚫고 뭔가 해버려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난감해졌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공간이 안 열려요. 공간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선거 운동하자니 욕 먹을 것 같고 이런 이거 거죠. 큰일 났어요. 지금 예. 뭘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뭐 책도 내고 그랬는데 이게 출판 기념회도 계속 할 수가 취소가 있죠. 없어요. 지금 일단 취소한 걸로 할 알고 수가 있어요. 없잖아. 이게 예. 어느 공간이 없어요. 특히 그리고 이제 우리 엄수장님 말씀하셨던 비명 기업들 공간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압착됐어요. 압착. 개헌론이 지금 개헌론이 얘기했다가는 그건 혼나고요. 그렇죠. 의도를 의심받죠. 네, 예. 이 두 부분 이게 거의 정치적 공간을 완전히 거세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민주당의 비명계 후보.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약간 호재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가장 저는 지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든 저는 검찰 와 이거 앞으로 검찰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하나 더 특수항구를 포기한 거는요.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 법원의 판단을 구했어야죠. 예. 저도 난감해진 곳 한 곳을 더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추가하세요. 헌법재판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왜? 헌법재판소가 석방이 되니까 네 우리 그렇습니다. 기승전 헌법재판소로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절차 네. 공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난감해졌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유승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게 8건이 이제 기각이 됐는데 이제 그 판결문에 보면 국회가 이게 탄핵을 남용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헌재도 그렇게 판결을 썼잖아요. 예. 근데 저는 역대 최악의 정치 선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8개가 연속으로 스트레이트로 기각이 됐는데 아니 한 건이라도 인용을 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너무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8건을 한 건도 인용을 안 하고 다 기각을 시키면서 어떻게 그게 국회의 탄핵 남용 아닙니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스팔트 우파다. 근데 민주당도 지금 다 밖으로 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양쪽이 전부 국회는 거의 공동화 현상. 근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 국민연금을 43%를 받겠다. 지금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놀리긴 했는데 어쨌든 양쪽의 주력 부대는 다 지금 바깥에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가 거의 사라진 상태죠. 예. 정치는 다 법원에 가 있고 예. 헌재에 가 있고 그리고 국민은 거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정치인들도 다 거리에 가 있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존경한 정성원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새마을운동 중앙회 이사장도 하시고 우리밀 하셨던 그분이 문자를 하시다가 이분이 또 약간 그런 말씀 잘 하시는데 정치에 상중하가 있는데 최상의 정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법 없는 세상에 상의 정치는 법의 최소화 정치. 중의 정치는 합법과 상식의 정치. 하의 정치는 법치다. 근데 지금은 법의 모든 정치적 운명을 걸고 있는 하지하의 정치다. 이렇게 멋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지금 하지하의 정치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헌재도 압박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온 국민이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은 모든 정치적 이 정치가 재개되느냐 마느냐의 모든 기준이 헌재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이 이제 헌재에 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일종의 어떤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 본다는 거 헌재가 언제 날짜를 고지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저도 똑같네.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헌재도 제가 볼 때 다음 주 초에는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은 날짜를 고지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헌법재판관 그 사람들은 잠이라도 그 사람들은 편히 자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조마조마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죠. 이 아스팔트 이거 큰일 아니에요? 진보 보수 모두? 근데 이제 우리가 아스팔트라고 얘기하면 되게 그 강성 지지층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0% 20%. 근데 문제는 지금 전체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아스팔트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강성 지지층이라고 이렇게 좀 오버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사람까지 치면 저는 거의 뭐 절반 정도가 서로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제 그 전국이 탄핵이냐 아니냐 이 차원을 넘어섰다. 지금은 보수와 진보가 운명을 걸고 이게 이제 그 광장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다가 책임을 묻는 거는 아까 그 정성원 총장 말씀하시면서 하지하라고 했는데요. 하지하책이다. 그래서 이게 정치하는 플레이어들이 다 성찰하고 반성해야 이런 이제 아스팔트 정치가 점차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선제적으로 필요한 게 여야 정치인 모두가 그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 승복 그렇죠. 메시지를 승복하겠다.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그 헌재 선고 전까지는 광장에서 대치하더라도 헌재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승복하고 다시 제도권 정치로 복원되는 모습 그래서 다시 이런 헌정 질서 안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와야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살 수 있어요. 지금 사실 급변하는 이 외교와 그 경제 위기들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면 빨리 우리가 헌정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의 시간을 복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지금 승복 말씀하셨는데 서로 승복하겠대요. 그러면서 서로 승복하겠다고 해서 왜 당신은 승복 안 하겠냐고 얘기를 해요. 이런 현상부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뭐 승복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그 야당에서 윤 대통령한테 많이 비판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뭐 국민들한테 사과한다거나 물론 이제 뭐 두루뭉술하게 사과하는 여러 차례 했죠. 근데 더 깊이 있게 사과한다거나 승복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탄핵 심판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 선고가 나오게 되면 저는 윤 대통령도 그게 기각이든 인용이든 각하든 충분히 이제 그 수용 입장을 밝힐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국민한테도 충분히 사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76 하나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코너 들으려면 또 일주일 기다려야 하네요. 좋으시겠어요? 네, 그 대신에 제가 매일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잡복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